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 패권의 부침, 이런 주제로 한국전쟁을 통해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달성한 미국의 패권이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두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 그래서 베트남 전쟁과 대중동 전쟁에서는 실패는 했으나 1990년 냉전의 종식과 걸프전의 승리라는 이중의 승리를 통해서 미국은 세계 유일 패권 국가로서 강력한 힘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20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경제 패권은 아마도 끝나게 될 것 같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대적 재무장을 하면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달성한 미국이 이른바 세계에 대한 군사 개입주의라는 그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형성했고 그게 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대한 군사 개입주의를 초당적, 국민적 국가 목표로 설정했고 이 군사 개입주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강 국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겠죠. 근데 그것이 꼭 군사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선 경제력이 강했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GNP가 세계의 절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동맹 세력이 있었죠. 그 한국전쟁을 계기로 서유럽과는 나토를, 그리고 일본과는 미일 안보조약, 그리고 한국과도 한미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미국 영화로 대표되는 미국의 그 문화적 저력, 이른바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런데다가 이 나치 시기에 예를 들면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을 비롯한 그 유럽의 아주 유수, 아인슈타인, 한나 아렌트 같은 유럽의 아주 저명한 지식인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망명하면서 미국은 학문적으로도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선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만으로 강국이 된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강국이 된 거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을 주도하는 집단은 대기업, 대금융, 그러니까 이 대자본가들, 금권 계급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경제 지배를 항상 추구해왔고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군사력이 필요하다. 군사력을 앞세운 일정한 강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국방비를 약 3, 4배 늘렸고 50년 후 말부터 약 2년간 군수물자 생산이 7배 늘리면서 소련을 압도했는데 그 핵심은 역시 핵전력이죠. 핵전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전쟁 방식이 태어났는데 미국에게는 하나가 핵전쟁이고 하나가 이른바 비밀 공작 또는 비밀 전쟁으로 불리는 CIA 공작입니다. 그런데 이 핵전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98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된 군사력의 양적 비교 방법이 있대요. 화력, 병력 규모, 병력의 기동성, 전략무기, 핵무기죠. 핵무기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과거 미소 간의 이 군사력을 비교했는데 1955년도에는 미국이 소련의 40배, 10년 후인 1965년에는 9배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 가레스 포터라고 베트남 반전운동가이자 독립연구자인데 이분이 페리즈 오브 도미넌스라고 압도적 우위의 위험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쓰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벌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53년부터 65년까지 미국의 이 군사적 우위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소련이나 중국도 말릴 수가 없었다. 그런 취지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그 책에 따르면 55년대에는 40대 1, 65년대에는 9대 1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위였던 거죠.
1648년도에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근대 국가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1, 2위 국가 간의 이 군사력 격차가 이 정도로 큰 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의 핵심은 뭐냐? 핵무기라고 그랬죠. 핵무기. 53년부터 65년까지는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누렸고 이른바 이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이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1966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의 압도적 우위라는 건 뭐냐면 핵탄두의 숫자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운반 수단입니다. 운반 수단. 여러분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 폭격기가 어디서 출발했을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였을까요? 티니안 섬이라는 데인데 이게 괌 북쪽 한 160km, 일본 본토로부터는 한 2,5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거리 폭격기로는 3,000km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연폭을 쏘았어요. 일본에 대한 폭격, 2차 대전 당시의 공습도 대개 티니안 섬을 비롯한 일본에서 가까운 섬에서 시작했어요. 미국이 본토에서 소련에 대해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 게 1955년입니다. 이때 공중 제급유를 할 수 있는 B-52가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이 무렵에 미국은 소독을 비롯한 서유럽, 오키나와 한국 비롯한 동아시아에 자국의 핵무기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55년부터 미국이 장거리 폭격기로 소련을 핵공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소련은 60년이 될 때까지도 자국에서 출발한 폭격기가 미국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폭격이 불가능한 거죠. 1957년도에 8월 달에 소련이 ICBM을 개발하고 57년 10월 달에 스푸트니크라고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소련이 ICBM 개발해서 앞서 나간 이유는 뭐냐면 소련의 이 전투기, 폭격기 능력이 미국에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50년대에는 미국 폭격기나 정찰기가 그냥 소련 상공을 거의 마음대로 다녔다고 그래요. 유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정기적으로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960년도에 결국 소련 미사일에 격추됐는데 그 폭격질은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소련이 먼저 ICBM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ICBM에서 소련이 미국을 앞섰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62년 말 현재, 1962년 말 현재 소련의 ICBM은 24기 미만, 미국은 284기입니다. 22대 1이에요. 폭격기의 경우에는 1960년도에 미국 본토에서 소련을 폭격할 수 있는 폭격기 B-52가 약 1700대, 소련은 61년도에 100대, 17대 1이고 ICBM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 24대, 미국 284기 해서 22대 1입니다. 60년대 초까지는 소련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미국이 만약에 공격한다고 그러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962년 10월 달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미군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련의 전략적 상황은 절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의 모든 군장성들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쿠바에 대해서 핵공격하자 그랬어요. 그걸 말린 게 결국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또 1961년 7월 달에는 미국의 고위 장성들이 지금 소련이 계속 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수년 내에 미소 간 핵무기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치면 미국의 피해가 없이 소련의 모든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전면 핵공격을 하자. 이런 계획을 제출합니다. 케네디 대통령한테. 케네디 대통령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53년부터 65년까지 소련에 대해서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지킨 거예요. 해군도 그렇고 또 군사력을 외국에 보내는 거 이것도 미국은 서유럽 나토 일본에서 완전히 이 소련을 포위했던 반면에 소련의 군사력이 소련 영내 동유럽을 빼고 외국으로 나간 것은 62년 쿠바가 처음입니다. 결국 쿠바 미사일 위기로 다 철수하긴 했지만 말이죠. 게다가 이제 58년도에는 중소 분쟁이 시작돼가지고 61년도가 되면 CIA에서 이제는 미국 대 중소가 아니라 미국, 중국, 소련이 각자다. 그리고 63년도에는 CIA에서 소련 지도자들이 현재는 자신들이 약하고
미국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분간 소련 외교의 기본 임무는 방어적 전술을 구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군부 정치 지도자들은 60년대 전반까지 미국의 핵 군사력을 피함한 모든 해군력, 공군력에서 소련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젠 정부 때는 해외 제3세계에 대한 비밀 공작이나 주로 비밀 공작이죠. 비밀 공작을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1953년도에 이란의 석유자원 국유화를 단행한 모사데크 정권을 전복시켰고 54년도에는 과테말라에서 미국 기업이 갖고 있던 땅을 국유화한 아르벤스 정권을 또 비밀 공작으로 전복시켰고 1954년도에는 베트남이 프랑스군을 물리쳤지만 2년 후 총선을 거부했고 58년도에는 인도네시아의 정권 전복을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콩고의 루문바라는 지도자를 살해하려 했고 그리고 1961년도에는 쿠바의 피그스만 침공을 시도했죠. 이것도 실패했죠. 어쨌든 그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비밀 공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미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1950년대에 소련이 미국의 핵 공격을 가할 거라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래서 뭐 학교나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소련의 핵 공격에 대비한 대피훈련 같은 걸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련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핵 전력을 증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투기, 뭐 ICBM들을 계속 증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57년도에 소련이 ICBM을 개발하고 스푸트니크 위성을 지구에 올렸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특히 1960년도 대선 과정에서 케네디 후보가 미국의 미사일 능력이 소련에 한참 뒤진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엄청난 선거 쟁점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미소 핵군비 경쟁의 실상에 대해서 미국의 지도부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엄청난 격차가 있었던 겁니다. 정치 지도자와 군부는 미 군세력의 압도적 우위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러한 인식의 불균형이 미국의 군사주의를 유지시키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와 군부 언론 등은 소련의 위협, 미 군세력의 열세를 이유로 군비 증강을 계속 추진했고 반면에 메카시즘 등에 의해서 빨갱이 공포를 내면화했던 일반 국민들은 그냥 순순히 이를 따랐던 겁니다.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는 이슬람 테러 세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부터는 또 다시 러시아야. 이런 식으로 겠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60년 대선 당시에 그 미사일 격차를 쟁점으로 내걸었던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 랜드 연구소라고 미국의 그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군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촬영한 극비 정찰 사진, 소련의 핵무기 실태에 대한 정찰 사진을 본 다음에 미사일 개입이라는 게 없구만 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거꾸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일세라고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지는 않았죠. 그냥 갖고 있었던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는 대량 보복 전략이라고 그래서 소련이 도발하면 압도적 핵전력으로 응징하겠다라고 했던 반면에 케네디 행정부 때는 공포의 균형 또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해서 핵전쟁이 벌어지면 미소의 핵전력이 비등함으로 양측이 다 망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핵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바뀝니다. 미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와 관련해서 미국이 얼마나 이 소련의 군사력 위협을 가장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19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소련 외교부에서 미국 전문가로 41년간 근무했던 사람이 있어요. 게오르기 코르니엔코라는 사람이라는데 이분이 1990년대 초에 소련 합참 간부들에게 1950년에 작성된 NSC 68에 나타난 소련의 군사력 평가를 보여주었더니
미국의 합참이 소련의 군사 능력을 이렇게까지 과대평가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세계적 군사 개입주의예요. 미국의 군사력으로 미국이 필요한 것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킨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은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고 또는 소련의 대미 견제를 견제하고 서유럽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들을 미국 세력권에 묶어두며 중요하게는 제3세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혁명을 저지하는 데 쓰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군산복합체, 즉 군수산업체의 유지를 위해서 대외 군사 개입 또는 전쟁, 그런 군사 수요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다우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일본 전문가죠. 그 패배를 껴안고 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2017년도에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세기는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 1941년 2월 달에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촉구하면서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만들자 해서 아메리칸 센츄리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 존 다우어가 쓴 책은 아메리칸 센츄리인데 바이올런트 아메리칸 센츄리입니다.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이긴 했지만 폭력으로 얼룩졌다, 그런 얘기죠. 그 책의 서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후 세계에서는 2차 대전 후 세계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탁월함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셌다는 거죠, 폭력이 배경음악처럼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폭력 그리고 군사 개입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냉전시대의 소련, 냉전 후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대리전쟁이나 대외 무기 판매 또는 독재 정권에 대한 원조를 통해 폭력을 조장했다. 지구적 차원에서 폭력을 조장했다. 언제나 그 명분은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의 증진, 유지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개입주의는 역풍을 불러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9.11 테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 존 다우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의 실상을 거의 모르고 있고, 안다 해도 그것은 세계의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 지배계층들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믿음이야말로 베트남 전쟁, 대중동 전쟁 같은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 개입주의가 지속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앤드루 마세비치라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장교인데요, 대령까지 하는 분인데, 이분이 2010년도에 쓴 워싱턴 룰, 워싱턴의 법칙 또는 워싱턴의 규칙이라는 것으로 명명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이끌고 변화시킬 책임과 특권을 갖고 있으며 그 핵심 수단은 군사력 또는 군사적 개입이다, 이라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미국만이 세계를 조직하고 이끌 수 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도 할 수 없다. 세계를 이끄는 규칙은 미국만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들은 미국적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오직 유일한 생활 방식임이 직면됐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여의주의죠. 이걸 미국의 신조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미국적 생활 방식을 전 세계에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주둔시키고 그 군사력을 투사하며, 그러니까 그 군사력을 쓴다는 소리죠. 그 군사력을 사용해서 해당 국가 지역에 대해서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킨다라는 겁니다. 미 군사력의 주둔, 군사력의 투사, 그리고 미국의 개입. 이것이 바로 이제 성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워싱턴 룰이고, 이 워싱턴 룰은
트루만 대통령 이후 미국의 안보에 관한 미국 정치권의 합의사항이다. 마치 공기와도 같고 중력과도 같은, 그냥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전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군사 개입 이외에 무슨 타협, 뭐 협상, 외교, 이것은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군사력을 쓰는가? 타협이나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주류 정치권에 진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권, 뭐 대학, 싱크탱크, 언론도 문제 해결 방식은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뿐이다. 오직. 이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룰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전쟁 때 한 번 흔들렸고, 그리고 냉전 승리로 회복됐고, 대중동 전쟁 때는 사실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 이 의미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룰이라는 거는 이제 바세비치라는 사람이 명명한 것이고, 무슨 어떤 공식적으로 명백하게 정식화된 것은 아닌데, 이 워싱턴 룰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의 최초 여성 국무장관이었던 매딜린 올브라이트의 발언에서 잘 드러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수 불가결한 국가이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높이 우뚝 서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멀리 미래를 내다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특별한 국가다. 미국만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은 언제나 방어용이다. 공격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게 트루먼 행정부 이후 미국의 안보 관료 또는 안보 관련 학자들, 또 안보 관련 전 언론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체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에도 책임이 있어 라는 식의 얘기는 결코 용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 민주당의 30명인가 되는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협상에 나서라는 결의안을 냈다가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선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세계에도 좋은 것이다. 미국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루먼 행정부 때 한국 전쟁을 계기로 군사력을 대폭 증가하면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이루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군사 개입주의라는 어떤 믿음의 체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는 이른바 대량 보복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핵 전략의 대대적 증강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 CIA의 비밀 공작 또는 비밀 전쟁으로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외국에 대해서는 전복 공작 또는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매수하는 그런 비밀 공작들을 펴면서 미국의 어떤 대외적 군사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비밀 진장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픽스만 침공 실패,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말하자면 2차 대전 이후에 최초의 위기, 그리고 아마 인류가 당면했던 최대의 핵전쟁 위기를 불러왔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